어르신, 지금 차림은 간첩이나 탈북자 수준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찾은 노인에게 쏟아진 경멸의 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재선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의 외딴 GOP 부대,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지피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박창식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허름한 밀진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율무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고무신. 영락없는 민통선 근처 시골 마을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신원 확인. 지피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왔소. 박민준 이병 면회 왔소다.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수상한 노인의 출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박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수상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전화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지피 초소. 민간인 한 분, 박민준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강윤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빛바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박민준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강윤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GOP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박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강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면회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해진 고무신은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민준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박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강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민통선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마치 북한에서 간 넘어온 간첩이나 탈북민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군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박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박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강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육사단에서. 박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여기요?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강 하사는 더욱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박 노인의 대답은 더욱 흐릿해졌다. 그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는 강 하사의 불신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저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강 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강유나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창식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율무차였다. 아가씨, 그냥 율무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강윤아입니다. 강 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박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가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강 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율무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초소. 본부에서 알린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강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박민준이었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강유나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율무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충성. 이병 박민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박민준 이병. 강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율무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박창식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박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강 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 나와서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강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박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 이병 복귀해. 강 하사의 명령에 민준은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유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박민준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준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율무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철원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박민준.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강 하사 미친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박창식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김태환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청성. 사단장 소장 김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장군. 박창식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박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김태환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김태환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박창식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준.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았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박창식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아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마고지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인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김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김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6사단 청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박창식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김태환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청성. 자네 연대 예하 지피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육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철원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육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청성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철원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육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지피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피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지피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강유나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지피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이진석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단장의, 아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포효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진석 대령, 자네 목이 몇 개야? 자네 관할 지피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능멸했어. 당장 가서 그분을 찾아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 군복을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이 대령은 지피 소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피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강유나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강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지피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민준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이진석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이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지피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공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내려앉았다. 기체 옆면에는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탑승 표식이 선명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사단장 김태환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김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허름한 밀짚 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박창식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진석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지피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대령은 박창식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지피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태환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청성. 그의 목소리는 철원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김태환. 박창식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내.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강유나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간첩 취급하며 율무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행색이 불량합니다. 간첩인 줄 알겠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을 치우십시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준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밭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힘들 텐데. 라며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흑투성이의 거친 손의 감촉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던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박민준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김태환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지피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김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백마고지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육사단 청성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박창식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간첩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청성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태환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강 하사의 온몸을 짓눌렀다. 김 소장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강윤아 하사. 김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명령에 강 하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김 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은 법 집행자의 그것이었다.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자신의 조부와 같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리고 셋째, 이 부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하사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강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말았다. 김 소장이 몸을 돌려 다른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김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창식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김 소장의 팔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난 사단장마저 멈추게 하는 산과 같은 무게의 힘이 있었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박 대장의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로 온몸을 떨던 김태환 소장은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박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강윤아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강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2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강 하사는 옆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지피에 도열한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에 선명하게 박혔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부대의 가장 어린 이등병부터 최고참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인 김태환 소장까지 천천히 훑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규율은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갑옷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심장을 대신할 순 없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름 모를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명 군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박 대장은 다시 강윤아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율무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군법 위반 행위인지 알면서도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박민준,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강유나 하사의 옆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피공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강유나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박민준 이병은 고개를 아스팔트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창식 대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사랑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박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연대장,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훈계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박민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늙은 영웅과 어린 병사의 모습은 군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스승의 위대한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하마터면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패배할 뻔했다. 그의 시선이 모든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제일 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대의 역사를 뒤바꾸는 포효였다. 청성. 철원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무한 지피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철원의 산맥을 울렸던 함성이 잦아들자 지피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김태환 소장은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창식 대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제자로서의 존경심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대장님, 부디 저와 함께 사단으로 가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됐다. 박창식 대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김 소장을 보며 옅게 웃었다. 자네는 자네 부대원들을 다독여야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일로 애들 군기 빠졌다고 밤새 뺑뺑이 돌릴 생각은 더더욱 말고 뼈가 있는 농담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장은 손자를 돌아보았다.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민주나 하래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는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손자와 젊은 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까 염려스러웠다. 그는 헬리콥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려 했다. 대장님, 잠시만. 김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님을 두 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는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다시 한번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박 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부디 이 철없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단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박 대장은 잠시 김 소장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의 지휘 차량은 사성 장군과 하사, 그리고 이등병이라는 기묘한 조합을 태우고 철원의 굽이진 시골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은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노병의 구분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군 생활 내내, 아니 평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육사단 사단장실. 김태환 소장 앞에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이 복귀 보고를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 김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일에 대해 너희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지었다. 군법대로라면 지금 당장 너희의 군복을 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하사와 이병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창식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고 두꺼운 부대 역사 기록철 여러 개를 꺼내왔다. 강유나 하사.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오늘부터 3개월간 자네는 우리 육사단 출신의 모든 예비역 선배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글로 남겨라. 자네의 그 철두철미한 규정 준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향해 쓰도록 해라. 강 하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했던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박민준 이병. 박민준. 자네에게는 두 번째 임무를 준다. 자네는 강 하사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보좌하고 특히 자네의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님의 군 일대기를 자네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라. 분량은 최소 100페이지다. 자네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자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철원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육사단 지피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낡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죠?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그는 익숙하게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손주놈 면회 오셨구나.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몸 좀 녹이고 편히 앉아 계세요.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 3개월 전에 얼음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문구는 지피의 새로운 근무 수칙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백마고지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박창식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육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푸른 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관의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강윤아 하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육사단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빛바랜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 그리고 가슴 저린 증언들을 모아 이곳을 채웠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박창식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는 김태환 소장을 비롯한 사단 전 지휘관과 신병들이 참석했다. 강윤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육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 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청성의 심장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